네, 픽 인터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주제인데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상생 임대인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 서민 주거 불안정을 되레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가 연세대 대학원입니다. 연세대 대학원. 네. 뭐 청취자 입장에서 큰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 가르치신다 이런 거고요.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책의 보고서를 한 20쪽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일단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뭐냐면 총평을 먼저 드리면 일단 실망스럽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초반에 이제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놨냐면 매매 시장, 전국의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을. 안정이란 개념이 뭔가요? 지금 매매는 거의 시장이 얼어붙은 거 얼어붙은 매매가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한 7, 80% 지자체들이 다 하락세로 들어섰고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25개구 중에 21개구가 하락 내지 보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하락으로 완전하게 돌아선 거죠. 돌아섰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정책을 안 펴도 시장이 자정작용으로 조정작용을 갖고 있는 와중에 단 하나 이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나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개구를 빼고는 다 하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4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국지적으로 상승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 4개구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전국적으로 일단 5% 인상을 안 하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라는 상생 임대인 제도죠.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임차인들한테 대한 부담 부분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일부분 하고 버팀목 대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버팀목 대출은 또 한도가 1억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세시장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 대출만 조금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인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관계부처들이 다 모여서 분명히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국지적인 게 25개구 중에 4개구가 조금 보합 내지 좀 유지하고 있으면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서 갑자기 양도세 비과세라는 걸 아시겠지만 이 모든 소득에는 과세주의지 않습니까? 세금이 따르는데 국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생활을 위해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거주하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데 지금의 어떤 제도는 이미 이제 지금 전세를 놓은 사람들은 다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 무주택 갭투자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제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면 들어와서 살아다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인데 임차인을 조금 혜택을 주면서 갑자기 이 부분을 양도세 비과세를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거주를 안 하고 양도세를 비과세 이렇게 과감하게 풀으니까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너무 잘못됐죠. 지난번에 주택 보유세 인하 방침도 발표했잖아요. 네네, 부자 감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언론에서나 부자 감세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도 그러면 있는 사람들 편드는 방식으로 완전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가구수가 현재 2022년만 기준으로요 2,180만 가구입니다. 그중에 일시적 2주택자 2개 집을 2개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한 232만 채를 갖고 있어요. 232만 가구. 그리고 나머지 한 6, 70만 호가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면은 300만 정도 되잖아요. 가구수에서. 그럼 2,200만 가까운 가구수에서 300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뭔가요? 1,900만 가구가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나요,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서 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배된 거죠. 겉으로는 임차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제가 볼 때 상생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상생이 아니죠. 월등하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건 상생. 왜냐하면 상생이란 건 서로 산다는 건데 임대인은 잘 살고 임차인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면 상생은 아니죠. 별 혜택이 없죠. 그 와중에 네. 전세 대출을 늘려가지고 전세 가격을 받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임차인들한테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을 안 받아도 네네. 되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방지하는 그러니까 실거주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갱신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 내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1번인데 그건 아예 얘기도 없고. 그래서 임차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앞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뭐 네. 명도소송비라든지 조합원 운영비라든지 또 이주비 금융비용도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부분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그 뒤에 부분에 이제 그 주변 시세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할 네. 때 보통 20년 이내에 주위 시세를 갖다가 통합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이제 분양가 산정할 때 반영을 하는데 그 기준을 10년짜리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20년짜리 집보다는 10년짜리 집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부동산 폭등이 있었으니까요. 폭등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네. 더 큰데 또 원희룡 교통장관도 발표할 때 그 부분은 살짝 뒤에 그냥 흐뭇하게 하고 앞에 부분만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티를 내고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은 티를 안 내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 근데 같아요. 정부 정책이 그런 식이면 특히 이 네. 거의 속임수라고 봐도 속임수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면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 행위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적인 업무 활동이었으면 사기죠.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네, 네, 네.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사기해야 되는데 의도가 있잖아요. 이득을 한쪽에 물어주지 부자 감세 않습니까? 또 네네네. 부자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정부지 왜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네. 50%만 감면해도 좀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네. 들면 지금 임차인이 볼 수 있는 혜택을 제가 계산해 보면 5억짜리 전세일 때 1년에 만약에 5%가 아니라 10% 15%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잖아요. 20% 올라도. 네네. 1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시면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최고 5%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 2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인데 5% 최대 1,000만 원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자 비용으로. 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임대인은 만약에 5%를 했을 때 제가 5억 지금 전세가 5억이면 시세가 한 7억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9억 10억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차익이 한 2억 5천 3억 되니까 네. 제가 세금 계산을 해봤어요. 혜택이 한 8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상생인지 네. 뭐 누가 상식적으로 이건 뭐 제가 이거 앞만 봐도 이건 너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리고 전세는 지금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에서 저는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정부의 아니죠. 네. 한국 부동 아까 제가 말씀 못 해드렸잖아요. 보고서 20페이지 중에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시장 상황인데요. 네, 안정돼 전세가 있다고? 안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네. 안정될 것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네. 다만 국지적으로 서초 몇 개 있어요. 서초, 강남, 뭐 용산? 강동 딱 4개 있어요. 네네. 4개 있는데 그 지역조차도 마이너스는 안 왔지만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0.03에서 지금 0.01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리죠? 근데 교수님 그거는 그동안 전세값이 폭등해가지고 맞습니다. 조정 국면인 거죠? 네, 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지금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걸 네네. 억지로 시장을 좀 건드린 그러나 거죠. 실소유 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돈을 묶어두기 싫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고생 또는 그건 고통이 실제 상황은 심하다. 틀립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네. 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강남 일대, 뭐 경기도 일대 집을 갖고 계신데 한 두세 건의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사례를 들으시면 100%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네.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월세 다 안정되고 마이너스거든요. 다 네네. 24개국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거의 6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무슨 불안합니까?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갱신이 만료가 된 분들은 예전에 좀 저렴하게 있었으니까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갭이 생긴다고 발생하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분들이요. 5월, 6월부터요. 나오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실제 사례가 어떠냐면 그럼 그 값은 난 못하겠고 난 2년 전에 값에서 더 이만큼 못 올리고 좀만 올릴 수 있는데 주인이 거부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온 분들이 집을 얻으러 간 겁니다.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5천만 원짜리를 알고 있어요.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조금 저렴한데 비슷한 데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기고 그게 이제 저번 달 얘기입니다. 한 달 남기고 주인이 다시가 전화 온 거거든요. 다시 주인이. 네. 그냥 사르라고. 다시 싫어합니다, 이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군요. 없습니다. 그 값에 네. 들어갈
수요자가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지금 금리가 네.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전세대출 금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담 능력에서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전세대출 금리를 받아서 또 올려줬다 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2배가 늘어나잖아요.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3%니까 2배입니다. 네. 근데 월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월세는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금리하고 상관. 네, 그럼 월세로 거죠. 이사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일부 아주 극소수지 아. 전체 서울 시장이든 전국 시장이든 네. 전월세 시장이 지금 안정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이를테면 한 작년 또는 1년 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면은 또 다른 국면이고 완전히 다르죠. 네, 시장 완전히 자체가. 다른 네, 국면이다. 네. 그런 다른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부동산 시장 일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네.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부자 편들기를 하고 있다. 네, 그 와중에 추가적인 게 또 네. LTV를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2024년까지 끊어놨는데요. 지금 집을 사가지고요. 전세를 놓으면 무주택 갭 투자라고 그러죠. 네. 돈 없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새로 놓으면 2년 안에 2024년 전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딱 2년이 조금 남습니다. 다시 5% 인상을 하면 또 양도세 비과세예요. 네. 그러면 LTV 80%를 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싶네요. 근데 그러면 네. 20%를 가지고 자기 자금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집값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입니다. 망하는 거죠. 개인으로서는 100% 파산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네, 그게 이게 네. 젊은 2030 세대들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거 악마의 손길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냥 소위 시장을- 말하는 영끌이라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그 아니다. 영끌 이게 투입니다 이게. 근데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소득이 좀 늘 시절이고 네.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좀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빚을 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 존재했지만 네. 지금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 60년 연준 의장이 집 사지 말라고 금리 인상 발표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3% 올리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면 우리는 3에서 4%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단 더 올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네, 1, 2% 네. 이제 네. 지정학적 그러니까요. 갭 레이트 때문에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 구덩이로 몰아넣는 건 정부가 할 행태는 아니죠. 와, 근데 우리는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이 망가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맞습니다. 텐데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도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만 잡고 있으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개인분들 중에서 이제 4050 세대들이 이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래서 섣불리 주택 매입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14년 전이니까 2008년이면요. 네네. 벌써. 그럼 30대 국제금융위기는 분들은 14살, 오래됐죠. 15살이에요. 네. 20대 초반 때도 시장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요번에 어떻게 보면 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가지고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라는 달콤한 걸 던져놓고 시장을 갖다 지금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제가 볼 땐 국민을 위한 정책이 그렇게 아니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까닭은 뭔가요? 뭐 금융사의 뭐 이익을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보죠. 건설? 네, 안 그러고서야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공정과 상식과는 전혀 반대인 입장이라고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학생도 한 30분만 얘기 들으면 네. 정부가 이거 뭐 하는 거지라고 아마 퀘스천 칠 겁니다. 네, 저희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하고 인터뷰 나눈 내용을 네. 유튜브로 제작해 가지고 많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심각한 사실 문제입니다. 이 정보나 흐름도 중요한 거고요. 또 그렇죠.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가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국민들이 말씀처럼 원하는 건 공급 대책인데 네. 그건 안 나오고 좀 이상하죠. 좀 그럼 이건.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폭삭 망한 게 다 부동산 정책이다 네네. 이러면서 공격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걱정스럽고 심지어 전문가 말씀으로는 사기라고 할 정도인데 네. 하여튼 짚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교수님 또 모시고 또 예.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